안녕하세요. 이세돌의 바둑 첫걸음 제2강 바둑에서 집 짓기 시간입니다. 바둑에서 집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둑의 승패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 즉 승부가 갈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서 집의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집을 왜 이렇게 빨리 배워? 벌써부터 집에 대해 배운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바둑에서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집, 땅,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1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교차점은 총 36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61개의 교차점은 모두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어있는 바둑판, 허허벌판이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양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집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온전히 자신의 돌로만 둘러싸여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집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왼쪽 흑돌 그리고 오른쪽 백돌 모두 온전히 자신의 돌로만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런 공간을 집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흑과 백, 이렇게 상대방과 나의 돌로 함께 둘러싸여 있는 공간, 이 공간도 과연 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의 돌로 함께 둘러싸여 있는 공간은 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돌로만 온전히 둘러싸인 공간, 이것을 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집이죠. 왼쪽은 흑돌로만 둘러싸여 있고 오른쪽은 백돌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 집과 이 집의 크기를 또 비교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흑집 먼저 세어볼까요? 흑집은 과연 몇 집인지, 또 백집은 몇 집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을까요? 네, 제가 동그라미로 집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동그라미 부분은 모두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교차점이죠. 교차점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왼쪽 흑집을 먼저 보면 가로 4줄, 그리고 세로 3줄, 4, 3, 그렇죠. 12, 12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백돌, 백집을 한번 볼까요? 네, 흑집과 같은 크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이 이외에도 동그라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또 더해줘야겠죠. 네, 5개가 남아 있으니까 이걸 더해준다면 총 17집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서로의 집을 비교하는 것, 이걸 계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가를 할 때, 자, 흑과 백집이 이렇게 있다. 그럼 누가 이긴 걸까요? 그렇죠. 백이 5집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을 세는 방법을 배웠죠. 그럼 이제 집을 짓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바둑에서 집을 짓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땅 이렇게 선점을 해서 담장을 쳐놓고 이건 내 집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인데요. 상대방의 돌을 공격을 해서 내가 잡아서 내 집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집을 한번 지어 볼게요. 자, 가, 나, 다. 저번에 1강에서 바둑판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바둑판의 내 귀퉁이, 이것을 그렇죠, 귀라고 부르고, 바둑판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렸을 때 이 꼭지점, 이 부분이 바로 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죠, 중앙인데요.
가, 나, 다. 이게 기와 변과 중앙에 모두 똑같이 8집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때 과연 몇 개의 돌을 사용을 했을까요? 먼저 가부터 살펴볼까요? 귀에 똑같이 8집을 만들 때 돌 6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변은 어떨까요? 변은 2개의 돌을 더 사용한 8개의 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중앙에 똑같이 8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돌 몇 개가 들었을까요? 12개, 무려 12개가 들었습니다. 자, 귀에 돌 몇 개 들었죠? 그렇죠, 6개. 무려 중앙에 똑같은 8집을 만들 때 귀보다 2배의 돌을 더 들여야만 같은 집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같은 집을 만들 때 돌이 많이 필요한 게 좋을까요? 적게 필요한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적은 돌로 많은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저비용으로 집을 짓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같은 돌, 제가 돌을 10개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와 변과 중앙, 이곳에 돌 10개를 사용해서 한번 집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귀에 돌 10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몇 집을 만들었죠? 무려 21집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커 보이죠? 그렇다면 변에 똑같이 돌 10개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몇 집이죠? 그렇죠, 12집을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중앙, 역시 백돌 10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 6집밖에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돌을 드렸을 때 적은 집이 좋으세요? 큰 집이 좋으세요? 당연히 큰 집이 좋겠죠? 집 짓기는 저비용, 적은 돌을 들여서 큰 집,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귀와 변과 중앙, 어느 곳이 가장 집을 짓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렇죠, 귀가 가장 집을 짓기에는 좋은 곳이다 라는 사실,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귀가 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집을 짓기에 좋은 걸까요? 그렇죠, 귀는 제가 말씀드렸죠. 바둑판에 가장자리부터 선을 센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둑판의 가장자리 바깥은 막아진 것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보면 모퉁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자, 이쪽과 이쪽 두 변이 이미 막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두 변만 막는다면 내 집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중앙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앙에는 사방 어느 곳도 막아져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변을 내가 돌을 들여서 모두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귀가 가장 집을 짓기에 좋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은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집 짓기는 귀, 그리고 변, 그리고 중앙 순으로 효율적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 짓는 또 이제 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앞에서 선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둑판의 바깥쪽, 가장자리부터 차례대로 선을 세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선들에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바깥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1선은 사망선, 그리고 2선은 패망선, 보라색 3선은 실리선, 그리고 4선은 세력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쩌면 먼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1선과 2선은 이렇게 어감이 그렇죠, 좋지가 별로 않죠. 그리고 3선과 4선은 나쁜 어감은 아니에요.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1선과 2선, 사망선과 패망선에 돌 5개를 들여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1선, 몇 집을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한 집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반면 2선은요? 네, 돌 5개를 들여서 5집을 만들었네요. 자, 1선과 2선 아주 적은 집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3선과 4선, 네, 실리선과 세력선은 과연 몇 집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3선 실리선, 네, 10집을 만들었고요. 4선 세력선은 12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완벽한 집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완벽한 집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5선, 6선 더 멀리, 더 크게 울타리를 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 울타리를 칠 때 이 울타리끼리 맞닿지 않는다면 과연 이걸 완벽하게 막혔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울타리가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멀어져 있다면 상대방이 내 집에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때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가 혹은 낮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5선과 6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는 것은 오히려 집 지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짓기에 가장 유리한 또 가능성이 높은 선은 그렇죠. 3선과 4선, 네, 실리선과 세력선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제 대국 초반 진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옆에 2개의 바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혹시 여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흑과 백 그리고 두 판 모두 3선과 4선에 거의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3선과 4선이 아닌 다른 선에 가 있는 돌이 있나요? 아, 네, 하나 있긴 한데요. 바둑 초반에서 정석을 진행하다 보면 꼭 3선과 4선이 아닌 다른 선에 위치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 집을 짓는데 이렇게 피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석을 진행하다 보면 또 생길 수 있는 경우이긴 한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3선과 4선, 집을 짓기 유리한 땅에 먼저 선점을 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바둑을 두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반 포석에서 어디에 둬야 할까요? 그렇죠. 3선과 4선을 먼저 선점해서 땅을 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동일한 비용으로 그렇죠. 더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이 참고도를 한번 보시면 똑같이 5개의 돌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때 그쵸? 귀에는 5개의 돌을 이용해서 6집을 지었죠. 하지만 똑같이 5개의 돌을 이용했는데 훨씬 더 큰 집을 지은 경우도 있네요. 이것은 바로 행마 때문인데요. 행마는 돌의 움직이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행마는 바둑에서 집을 지을 때 혹은 또 상대방의 돌을 공격할 때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2-2강에서는 행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집에 대한 개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2강 집 짓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2-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